디아페빈. 아, 예. 아이고, 이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이 피부가 상한 분들 있죠? 습진이나 가려움, 땀띠, 모낭충, 여드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유황 온천 다녀온 듯한 네,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네. 아주 거친 모든 것들을 다 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좀 뽀송뽀송한 느낌이 어허, 납니다. 예. 요걸로 샤워를 하고 나와서 베이비 파우더를 딱 발랐거든요. 이렇게 보십시오. 없습니다, 땀. 그래요. 예. 자, 그래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부탁해요. 자, 김용민 닷컴이 정말 자신 있게 네. 디아페비노. 방금 방송으로 뭐가 묻었으니 우리 닦아야죠. 뭐가 묻었으니까 네, 묻은 걸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었을 땐 닦아야 됩니다. 아마 네. 예. 또 일부에서 예. 공격하라 그럴 거야. 그럼 예, 이제 예. 닦아야 됩니다. 아니, 네. 이제 다 끝났어. 예. 장은 끝났어요. 장은 식었어. 예. 다음 총선 때 기대하세요. 예. 그 전에 지금 조용해. 칼이 네. 다 끝났어. 네. 예. 총선 전까지 열심히 닦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아페로. 자, 김용민 팟캐스트 듣고 어떤 분이 이렇게 구매 후기를 남기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듣고 이 디아페빈으로 샀어요. 광고 그대로 정말 좋습니다. 평소에 비듬이 많아서 아침에 머리를 감고 오후가 되면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비듬이 쌓이는데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면 비듬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분 네. 병원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정도면? 병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이거면 됩니다. 이거. 네. 예. 디아페비노. 예, 그렇습니다. 이 디아페빈을 썼더니 처음 쓴 그날부터 비듬이 없어졌어요. 아하. 신기해요. 왜냐? 머리카락이 몽땅 뽑혔거든. 농담입니다. 네. 그래요. 신기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피부도 매끄러워진 것 같은데. 왜냐? 다 없어졌으니까. 다 없어졌으니까. 네. 예. 자, 농담이고. 자, 이거 쓴 지 며칠이 안 돼서 정말 너무나 피부가 좋아졌는데 10월 14일에 올리신 글이고요. 중학생 아들이 쓰고 있네요. 좀 더 써봐야 알겠지만 얼굴이 보드랍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 아들도 요즘에 여기 조금 여드름이 나는 것 같아서 아하. 내일부터 이제 디아페빈을 한번 씻겨보려고. 야, 벌써부터 네. 산이 여드름 여드름 나요. 나는 요즘 애들이 그런 나이가 됐습니까? 조숙해집니다. 아하. 네, 이제 산이 얼굴이 이제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디아페빈으로 쓰면. 자, 광고 보고 구입했습니다. 한 달 정도 쓰고 사용 후기인데요. 처음엔 잘 모르겠더니 쓰면 쓸수록 좋다는 느낌입니다. 냄새가 유황향이라 좀 거북했지만은 세안하고 난 후 확실히 얼굴 당김도 덜하고 부드럽습니다. 예, 피부에 최적화가 된 거예요. 네. 네. 이 후기 하나만 덧붙여도 됩니까? 네. 저희 와이프가 쓰고 있는데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여성들은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수분을 좀 맞아요. 바르더라고요. 네. 이제 로션 같은 걸 좀 바르는데 네. 그거 안 발라도 될 정도로 계속 상태가 아이고, 좋게 세상에. 유지된다고. 세상에. 저희 장인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음, 피부가 건조하면서요. 음. 요즘 많이 가렵다 그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디아페 비누를 요번에 내려갈 때 예. 네. 갖다 드렸습니다. 음. 예.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음.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거야. 예. 제가 조만간 사용 후기를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전모 씨, 연희동 사는 전모 씨거든요. 이게 세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요즘에 이게 너무 피부가 좋아서 네. 아니 얼굴이 어디까지야? 이러면서 이제 연인동 씨는 전모 씨는 매주 나오시는 네, 거예요. 저희 광고 모델로 네. 하시려고 하는데 네. 좀 세게 달라고. 저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협상 중입니다. 네. 자 정말 이러다가 피부과가 폐업하겠어요. 아. 예, 여러분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디아페 비누를 이용해서 샤워하고 나오면은 이건 정말 유황 온천에 다녀온 듯 피부가 보들보들해집니다. 요건 제가 네. 경험해봤죠. 요건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유황 냄새가 나요. 네. 네. 제가 그 피부가 좀 안 좋은 쪽이 있어가지고 음.
그 전에 그 거기가 좋다 그래서 음. 유황 온천 갔다 왔었거든요. 네. 갔다 오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 비누가 그 냄새랑 비슷한 향이 나. 네. 네. 제주도산 마유 오일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하는데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니라 발효 숙성시킨 피부에 도움되는 한방 재료를 사용합니다. 발효 숙성 기간이 6주. 6주예요. 예. 아드님이 또 한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네. 요게 저 신체에 탈이 나면은 네. 그 어떻게 팔겠어요? 아버지가 이거 파는데 네. 아버지가 쇠고랑 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드님이 다 임상 실험까지 네. 의학적 검토까지 다 마친 겁니다. 네. 자, 이 가족의 피부 트러블 때문에 이제 사실은 디아페 비누가 개발됐는데 반응이 좋아서 12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처음에 가족이 사용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변함 없이 정말 좋은 식물성 오일과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한 번 사용하면 재구매하는 비율이 90% 이상. 재구매율이. 네. 자신 있게 권합니다. 검색창에 디아페 비누. 자, 민동기 네. 우리 기자, 미디어 전문 기자. 예. 오늘 또 준비하신 소식이 있어서 먼저 듣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그 조선일보가 음. 그 방송사 노조와 그다음에 방송사 경영진이 예. 이 산별 협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오래된 일입니다. 네. 자, 이게 뭐 좀 사전 설명을 하자면은 네, 방송사별로 직장별로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여러 언론사 노조들이 하나의 산별 노조를 만듭니다. 각 학교의 전교조가 전국 전교조 조직에 산별 가입돼 있듯이 그렇죠. 네. 각 언론사 노조가 전국 언론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 언론 노조가 그렇다면은 각 방송사의 대표들, 경영진들과 만나서 협약을 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상파 4사, 네. EBS까지 포함해서요. 이 노조와 경영진이 그러니까 그 지상파 4사 노조를 대표하는 건 언론 노조죠. 그래서 산별 협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게 이 내용을 조선일보가 10월 10일자로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처음에 봤을 때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미 그 9월 3일 방송에 날 때 네. 그 이 기사가 나갔어요. 음. 그러니까 9월 3일자에 이미 다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근데 이미 그걸 10월에서야. 10월 10일자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거든요. 음. 그것도 최근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뒷북치기라는 보도라는 생각이 9월에 드는데 이미 딴 데서 다 확인한 네. 거를 다 10월 돼서 요새 소식이 늦나 보네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그 왜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최근에 확인했다라고 보도를 했느냐? 일단 국정감사를 겨냥한 정치공세용 그렇지. 자유한국당 보고 예. 이게 포인트를 짚어주는 포인트를 거예요. 짚어주는 이거 거죠. 공격해야 된다. 이걸 공격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그 조선일보의 속내가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제목은 조선일보? 너무 그 마음이 인터넷이라고 막 하시네. 조선일보가 뭡니까? 조선일보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사 인사징계도 노조와 사전협의.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만 보면 야 이제 인사 징계하는데도 노조가 참여를 하는구나. 네. 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좋다. 네. 지금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네. 언론 노조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조선일보가 문제 삼고 있는 그 산별 협약 그 가운데 7조를 딱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조선일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생각해요. 뭘 문제 삼고 있느냐? 사용자와 조합, 그러니까 경영진과 노조는 그 보도 편성 제작 책임자 있잖아요. 네. 인명평가 등의 그 인명평가를 할 때 제작 종사자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네. 이거 너무 좋네. 너무 잘했네요. 좋아. 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도 편성 제작 책임자에 대한 임명과 평가 등에 있어서 제작 종사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권장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의무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를. 근데
이거를 조선일보가 문제를 삼은 거예요. 저는 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조선일보는 제작 종사자 의견을 보도라든가 기자나 PD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긴 하죠. 그래서 왜 이러나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지금 언론사, 방송사하고 그 신문사 가운데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라든가 네. 중간 평가제라든가 이거를 어느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느냐? 일단 지상파 방송 3사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SBS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 네. 보도본부장 이런 그 보도 편성 제작 책임자까지 임명 동의제를 해야 돼요. 획기적인 변화인 거죠. 그리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창간 때부터 편집국장을 직선제로 뽑아왔어요. 그러다가 2005년 때 임명 동의제로 전환을 합니다. 경향신문도 2000년대 초반에 이걸 도입했고, 그 한겨레 같은 경우에 편집국장을 그동안은 내부 투표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사장은 또 별도고. 네. 왜 갑자기 임명동의제로 바꿨느냐 그때. 이러다 보니까 편집국장하고 사장하고 둘 다 선출됐거든. 이게 뭐 두 개에 대한 장난 아니죠. 이게 알력이 붙어가지고 회사가 아수라판이 됐어요. 그래서 사장의 힘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경영자가 뭐 편집에 관여하고 뭐 그럴 의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사장하고 한 팀이 돼서 호흡을 맞춰서 뭘 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장이 한 2명 정도, 2명인가요? 네. 뭐 그 정도 후보를 내걸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근데 CBS는 반대야. 내부 투표를 통해 2배수를 골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사장 보고 둘 찍어라. 중에 하나 네. 골라라. 요즘 서로 반대죠. 지금 한겨레는 한 명만 한 명을 해가지고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요즘 바뀌었어요? 네. 지지율이나 찬반 뭐 이런 한겨레 남편이구나. 네. 한겨레 기자 남편이구나. 한겨레 사위입니다. 한겨레의 사위. 네. 알겠습니다. 뭘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일찌감치 이제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 직선제 임명 동의제를 전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아일보하고 한국일보도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그거 네. 합니까? 동아일보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도 어.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긴 한데. 그렇죠. 유명무실하긴 하지만 임명 동의제를 하고 있어요. 예. 조선일보가 우려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동아일보를 먼저 까야 됩니다. 그렇지. 왜 임명 동의제 같은 걸 하냐고. 음. 근데 이제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사장이 국장 후보 2명을 딱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그 김용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편집국 구성원들이 이제 한 명을 그 CBS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약간 뭐 지명 선출제 이런 건데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중간 평가제만 해요. 네. 예, 그런 식인데 그러면 이런 그 제작 종사자들이라거나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조선일보. 조선일보하고 네. 세계일보하고 세계일보. 세계일보 노조가 없어요. 네. 네. 없어요. 기자협회만 있어요.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 중앙일보. 네. 예. 이상하네. 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임명 동의제랑 중간 평가제를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2011년부터 편집국장 불신임 건의제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후퇴를 한 거예요. 예. 구성원 제적 과반이 편집국장 불신임안을 발의를 하면은 대표이사가 2주 안에 인사조처를 그런 취하는 방식인데 네. 지금까지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중앙일보는 오히려 임명 동의제나 중간 평가제보다 약간 태부한 조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노사 단체 표약에 명시는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편집국장 불신임 투표제를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조선일보가 약간 좀 그 사문화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불신임 투표제를 시행을 하려면은 4분의 1이 직접 서명을 해야 돼요. 직접. 이름 적어야 된다. 네, 이 직접 서명을 해야 돼요. 그게 방사장님한테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기자들이 누가 4분의 1이 직접 거기다가 서명도 잘 안 하고 그걸 또 기자들이 못 써요 또. 네, 요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사문화된 조항이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가 10월 10일자에서 이 산별노조랑
방송사사 경영진이랑 이런 식으로 그 공정방송기구 조항을 신설한 거를 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앞서가지고 10월 6일자에는 또 뭘 까냐면 시청자위원회 구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노조라든가 좀 더 이제 폭넓게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사장이나 경영진이 하지 말고 노조와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방통위가 이렇게 구성을 좀 하도록 권고하는 거를 조치를 했거든요. 권고. 강제력이 없습니다. 예. 권고하는 그런 조치를 했는데 또 조선일보가 이거를 10월 6일자 토요일자 일면에 또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공정방송기구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이 조선일보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자기들한테 이 파도가 넘어올까 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TV조선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시청자위원회 구성을 방통위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 어떤 TV조선은 시청자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노조의 그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싫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일보가. 그리고 공정방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굳이 이렇게 문제 삼고 나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흐름, 공정방송 이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파 4사는 이미 다 경영진이 직접 나서가지고 노조랑 산별협약을 맺었잖아요. 예. 이런 흐름이 TV조선으로 넘어오는 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그런 꼼수가 있다는 거죠. 지살자고 한마디로.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옆구리 콕 찔렀지. 네. 예. 제가 봤을 때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조선일보가 참 애잔하네요. 네. 뭐 지면에 그렇게 다룬다고 뭐 대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살도 좀 적당히 피워야 되는 게 시청자위원회만 하더라도 마치 그 시청자위원회에 노조 의견이 바로 다이렉트로 반영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는데 기사를 보면은요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를 노사 합의로 구성해야 된다. 이걸 권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노조 의견을 반영해라가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선정위원회에 노사 합의로 구성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 단계야, 전 단계. 전 단계인데 마치 이걸 가지고 노조가 좌지우지한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상당히 좀 조선일보가 얼마나 그 노조라든가 그 시청자위원이나 노조 의견이 이 경영진에게 반영이 되는 거에 그 알레르기 반응. 예. 저는 이게 딱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개지랄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리고 굉장히 그 씻어. 마음을 씻어. 입을 씻어요, 입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정철웅 기자가 네. 굉장히 좀 잘 썼던데 조선일보 기자들이 노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2017년 10월 23일자 노보인데 그 SBS 노사가 방송사 최초로 사장을 비롯한 방송 편성 시사 교양 보도부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 실시에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시 조선일보 노조는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언론 종사자들의 견제 장치가 더해진다면 더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 조선일보 노조가 기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국장 신임 투표제 필요성을 조선일보 노조가 환기를 시켜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조선일보 노보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조선일보 지면에서는 막 이렇게 되면 막 노조판이 된다며 바르륵 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유체이탈. 조선일보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노보에서 의견을 수렴했단 말이야. 2017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조선일보 노조가 의견 수용을 해서 이렇게 낸 거란 말이에요. 노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선일보 지면에서는 마치 무슨 제작 종사자들 의견을 들어서 공정방송 이 조항을 신설하면은 노조판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유체이탈화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썩어 빠진 조선일보 경영진들, 네. 또 편집국 고위들, 이들 대신에 노조가 경영을 하면 딱 좋겠네. 조선일보는. 지금 노조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드는데. 노조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온 거예요. 조선일보에 가장 먼저 도입돼야 할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조선일보. 10월 1일자 조선일보 노보 하단 기사 제목
관훈 라이트 정상근 선수가 소개를 한 적도 있는데 음. 언론사 사유화와 세습, 언론 자유의 적. 이게 조선일보 10월 1일 발행한 노부 하단 기사 제목입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네. 조선일보는 뭐 이런 기사를 싣게 되면은 방송사와 언론 노조 간의 그 협약 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 왜 그런 거 하느냐라는 여론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썼을까요? 저는 그러기엔 너무나 좋은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그리고- 훌륭한 내용들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동아일보도 하고 있어요. 네.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 네. 근데 본인들만 안 하면서 본인들한테 이 파고가 미칠까봐 그럴 모양인데 요즘 말이죠. 제가 민주당한테 참 희망을 거는 이유가 2012년까지만 해도 그냥 아침에 당대표 최고위원 연석회의 이런 데 있으면 막 당직자들이 조선일보를 들고 와가지고 대표님 최고위원님 이거 보십시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났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조선일보에 철절매는 인간들이 있었는데 다 국민의당이 하는 거지. 요즘에는 조선일보 보지도 않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스킵이 돼버린 거예요. 네. 스킵을 하니까 얼마나 나라가 훌륭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의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바이러스를 제거했어요. 네. 바이러스를 제거했어. 민주당을 뒤앞에 비누로. 예. 안철수 비누. 네. 안철수 비누로 앞으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얼마나 그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런 그 제도나 조치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가 10월 6일자, 10월 10일자 기사를 통해서 저는 커밍아웃 했다고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민동기 국장님이 또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너무 좋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만 준비하면 되니까 이제. 자, 그래 오늘 정상근 기자가 준비한 소식은 뭐죠? 네, 저는 이번 주에도 좀 가짜 뉴스를 들고 왔는데 이게 논란이 점점 더 세지고는 있는데 뭔가 지금 핵심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네. 뭐 최근에 있었던 일 플러스 좀 제 생각을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발단은 그 이낙연 총리의 발언,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다 라면서 이 관계기관에게 규제 대책을 만들어라라고 지시했던 그 발언, 네.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허위 조작 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가짜 뉴스 대책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좀 보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이유였는데 보도에 따르면은 아마 올해 말 한 12월 그쯤 발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어떤 식으로 정부가 발표를 할지 뭐 대략적으로 미디어오늘에서 뭐 방통위의 입장은 뭐 자율 규제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게 뭐 명확하진 않고 조금 더 지켜봐야 이게 어떤 대책일지 그게 가려질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네. 뭐 지들이 뭐 집권 잡았을 때는 뭐 장난 아니었잖아요. 뭐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해서 뭐 거기는 그냥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이 더불어민주당 안이나 이 정의당 그리고 언론 안에서 좀 이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거 참 이해를 못해요. 가짜 뉴스의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가 네. 정의당인데. 그렇죠. 뭐 네. 정의당, 뭐 더불어민주당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만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몇 가지 발언 소개해드리면 네. 이 민주당 재윤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뭐 뭐를 하겠다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 허위 조작 정보의 기준이 이 정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의견을 단속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명백한 가짜 뉴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금괴를 뭐 숨겼다는. 그거는 네, 명백하다는 게 그렇죠. 드러나죠. 그것만 수사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네. 뭐 의견을 지금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한번 요거를 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네.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죠. 네.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정윤회 단독을 했어요. 네.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당연히 맞고 뭐 저희 입장에서야 그때도 그랬군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그때 박근혜 정부는 이게 완전히 무슨 가짜 괴담, 뉴스, 괴담. 괴담. 괴담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들은 치부를 가짜 했었죠. 뉴스라고 하지 않고 괴담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쌩 난리를 쳐가지고 뭐 세계일보에 압수수색이 들어간다느니 뭐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느니 이렇게 좀 난리를 쳤었죠. 그러니까
이 재윤경 의원의 말은 이게 그냥 가짜 뉴스라는 거를 정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뭐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선한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뭐 그걸 믿고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지만 이 규정을 자칫 그 나쁜 정부가 악용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보여요. 그 얘기를 할 자격은 저한테 있습니다. 저요 그 주옥순 네. 네. 우리의 그 강력한 경쟁 선배입니다. 주옥순이 저희가 그렇게까지 됐습니까? 제가 트위터에다가 네. 예전에 2013년 말이었을 거예요. 애비나 딸이나 그 박정희나 박근혜나 이 얘기했는데 네. 애비나 딸이나 했는데 주옥순이 날 고발했어요. 뭐 때문에 고발을 했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허위 사실은 아니고. 아니 뭐 솔직히 아비가 맞거든요. 네. 아비를 애비라고 해서 이 맞춤법 맞춤법 틀렸다고 맞춤법 위반 혐의로 막 걸었나? 그런데 네. 그런데 말이죠 웃긴 건 그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고소 고발은 그냥 검찰 차원에서 스킵하거든요. 네. 뭐 조사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근데 검사가 줄기차게 전화를 하는 거야.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겠다. 조사 받으라고. 네. 잡아가라고 나 절대 안 나간다고 끝까지 우겼죠. 네. 결국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게 뭐 건도 아니니까. 그건 네. 아닌데 보니까 6번인가 6번 막 이관돼서 증거 없음 무혐의로 끝났어. 네. 야, 나 진짜 너무 웃었어요. 그거 보고. 네. 그런 걸 우려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게 사실 우려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제일 경우에는 비슷하죠.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단속하겠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치매 걸렸다. 이지랄 떠는 거야. 이지랄 떠는 거야. 아니, 이건-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약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그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이 선례를 남기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거나 이럴 때 이 선례를 악용을 해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아마 아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법적으로 자기를 구제할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 가서 싸우면 돼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정부가 그 개입하면 안 된다? 경찰이 행정안전부 아래 있고요. 검찰이 법무부 아래 있어요. 그럼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말란 얘기야. 좀 그런 차원에서 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또 하나의 지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겨레는 요새 좀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네. 이 미디어오너 같은 경우가 좀 이거는 좀 긁어부스럼 아니냐 좀 이런 입장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짜 뉴스라는 게 대체 뭐냐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이냐. 두 번째 그것도 애매한데 왜 정부가 이걸 단속하려 하느냐. 세 번째 이게 잘못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수가 있다. 아까 그 민동기 선배께서 얘기하신 이제 역으로 정권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2014년에 정윤회 보도를 대하던 박근혜 정부처럼 정부가 아니야라고 하면 그게 가짜 뉴스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이 원래는 이 기사의 외피를 쓴 허위 정보 아닙니까? 이 그렇죠. 미국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네. 근데 지금 가짜 뉴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니까 이게 뭐 언론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에도 가짜 뉴스를 적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뭐 누구나 떠들 권리가 있는데 뭐 너네가 뭐 거짓 정보를 떠들어 그렇게 정부가 지적을 하면서 그거를 뭐 구속하고 규제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뭐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저런 얘기를 했다면은 저도 덮어놓고 있다는 의심이었을 것 같아요. 저것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김윤 PD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뭐 가짜 뉴스 대책이고 뭐고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통신법상 허위사실 유포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 5년 이하, 뭐 5천만 원 이하 좀 요런 정도고 또 명예훼손 처벌도 있고 만약에 저게 가짜 뉴스다 하면 포털에 저거 가려주세요 하면은 우리나라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포털이 가려줘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그 연말 특별 단속 기간 있잖아요. 네. 그게 있어. 집중 법대로 단속. 하면 되는데. 그렇죠. 네. 법대로 다 잡으면 될 거 아니야. 네. 다 잡을 수 없으니까 특별 단속 기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가짜 뉴스 단속은 특별 단속 기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현행법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이 가짜 뉴스라는 말을 굳이 총리가 꺼내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쟁 대상으로 이렇게 치부됐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반대하고 막 그러면서 뭐 이게 문제가 심하면 현행법으로 처벌하면 되고 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걸러내야 한다라는 건데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진짜 뉴스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퇴출한다. 뭐 그 얘기도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보는데 근데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계속 뭔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 한겨레 보도에서 확 느꼈는데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보도가 쭉 나오면서 그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언론인들은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작전 세력 그러니까 작심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그냥 자정작용으로 그냥 넘겨버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부에 대한 비난은 뭐 그냥 비난이라고 쳐도 이게 이 에스더의 활동 내역을 쭉 보면은 이 소수자나 약자들에 대한 혐오 감정을 조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있냐? 그냥 뭐 진짜 뉴스가 가짜 뉴스를 이길 거야. 뭐 굳이 이제 규제는 필요 없어.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언론들이 말하는 대로 현행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뭐 처벌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저도 아마 정부가 내놓는 가짜 뉴스 대책이 뭐 현행법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정의를 쉽게 세울지 못하니까 어쨌든 현행법을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가짜 뉴스 대책을 발표할 건데 뭐 어차피 그렇게 할 거 왜 가짜 뉴스라는 주제를 잡고 총리와 대통령이 이렇게 부딪혀고 나갔을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세력한테 경고를 줄 그러니까 후까지가 아니라 경고를 줄 그런 필요성을 좀 느꼈다라는 판단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이 가만두면은 저는 다음 총선 때 두고두고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쁜 세력들은요, 가짜 뉴스 유포하는 세력들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세력들이 콕콕 찍어서 저 정치인 죽여야지, 이 정치인 살려야지 이러면서 뉴스를 유포해 가지고 그 정치인으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씨 뿌리고 있어요. 그걸 방치하면 안 되죠. 이낙연 총리, 호치민 주석이라고 했는데 그 김일성 주석이라고 얘기 퍼뜨리고 다녔는데 그 장난인 것 같지만은 이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현 집권 세력은 친북 세력, 종북 세력이라는 프레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작은 가짜 뉴스가 전체 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왜 생각을 못할까?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특히나 이제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좀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왔고 어차피 뭐 가짜 뉴스를 잡겠다라고 하면서 뭐 어떤 뭐 가짜 뉴스법 이렇게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이게 그렇죠.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어차피 뭐 현행법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혐오들을 없애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제정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네.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뭐 이게 나중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가지만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기에는 혹은 뭐 진짜 뉴스를 만들면 가짜 뉴스가 없어지겠지라고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상황이 좀 심각하게 왔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논의에서 빠져 있는 게 그렇다면 언론사에서 정말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뭐 진짜 뉴스의 옥석을 가려내면은 그게 가짜 뉴스 문제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를 신뢰하고 있지도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 논의에서 빠져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이른바 이제 뭐 수구 언론, 보수 언론 이쪽에서 가짜 뉴스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확장이 되게 되면 굉장히 전선이 넓어지고 갈등의 골이 심해지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아, 그것도 지금은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정말 실수로 나간 그 오보인지 아니면 고의로 상대방을 엿먹일 의도로 만든 가짜 뉴스인지 그 구분 못합니까? 또 사실과 의견 구분 못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가장 최악인 저질인 가짜 뉴스를 도려내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총리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온당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환기를 딱 시켜주면 이 심각성을 사람들이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적절했는데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 의문부가 찍히긴 하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에스더 보도 있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한국 언론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한겨레가 가짜뉴스의 진원지의 하나를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는 레거시 미디어하고 많은 언론들이 그 한겨레 그 에스더 보도를 바탕으로 야 이거 기독교와 구구가 만나서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생산하는 거 안 된다라고 들고 일어나야 그게 결국에는 언론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구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에스더와 한겨레가 얘네들이 싸우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기존 언론들 다 팔짱 끼고 있잖아. 이렇게 가면은 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뭐 정부 개입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힘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정상근 선수도 얘기했고 김영피도 얘기했지만 아니 조직적으로 유통을 시키는 사람들이 계속 퍼져가고 있는데 자율 규제만으로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선일보도 진짜 좀 가증스러운 게 가짜뉴스 운운하고 있는 게 정말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도 현성원 총살 보도 그 막 기사가 막 엄청 많거든. 네. 그거 아직도 그대로 검색돼요. 조선일보 사이트 가서. 그거부터 내려야 되는데 얘네들 안 내리고 있잖아. 그래놓고 지네들이 무슨 가짜뉴스 운운하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언론들이 이런 가짜뉴스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캠페인을 벌여도 지금 시원찮은데 정부 개입 안 돼요.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정부가 나중에 개입을 할 때 언론들이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일단 뭐 기독교 가짜 뉴스는 제가 이제 곧 만들 시민단체를 통해서 네. 전담 고발팀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내부의 특수성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직접 나서서 고소 고발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다음 총선 때 개신교 극우 세력들의 이런 준동으로 인해서 이 선거 민심이 호도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께 좀 도와달라고 손번일 텐데 다음 총선 때 까불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제가 손과 발을 묶어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중동이 본인들의 지금 이 영향력이 계속 하락되고 있잖아요. 이 하락되는 영향력이라도 제대로 좀 지키고 싶으면 지금 보수 우파 유튜브 그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 좀 제대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견제를 할 건 견제를 해야 돼요. 걔네들이 지금 다 독자들 뺏어가는데 네. 왜 조선일보는 뭐 걔네들 두둔하고 자빠졌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리분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관훈 라이트 클럽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저 민동기 국장의 아주 네. 전문적인 식견이 담긴 네. 그런 분석과 하나씩 가져오죠. 예. 네. 새로운 어떤 쟁점거리들 우리 정성근 기자를 통해서 소상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슈 뭐 이런 거 하나. 그렇죠. 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소설을 또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니셜 소설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니셜? 네. 이니셜? 제명록.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